네, 5월 30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한 인물을 중심으로요 쏙쏙들 현안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희 시사인 구독자와는 처음 인사하시는 건데요. 예. 뭐 원샷으로 이 출연 소감과 그리고 22대 국회 임하는 소감도 예. 오늘 첫날이니까요. 네. 말씀 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재선이 된 김용민 의원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국회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게 돼서 갑자기 재선이 바쁜 시간으로 시작이 돼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좋지 않은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지금 제가 오늘 기운 좀 빠져 있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회 첫 날이고 진짜 재선 임기 첫 시작하는 날이라 새로운 각오로 한편으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좋은 정치하겠다, 좋은 의정 활동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21대 국회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던 그 답답함, 느리다, 신중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그런 답답함을 22대 때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또 자리에 뭐 큰 역할은 아니지만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갔기 때문에 더 어깨가 무겁게 그리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또 네. 이렇게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사실 정책수석이란 자리가 네. 작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게다가 네. 지금 이제 22대 국회는 전례 없던 192석의 범야권인데 범야권이.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일당으로서의 가져야 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네.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어깨가 또 무거우실 수도 있고 역할이 크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밤에 잠을 아이고. 못 자요. 오늘 좀 힘을 내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과를 내야 되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예, 진짜. 댓글에도 개혁요정 김용민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은데 네. 사실 누구보다 검찰개혁 이슈에 있어서도 진심이시다라고 하는 게 저도 오랫동안 김용민 의원님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보면서 그랬죠. 예, 사실 삶의 필모그래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유성 사건이라고 하든지 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또 보복 기소 사건까지도 사실 이제 맞아요. 그거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셨는데 네. 아까 이제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사 탄핵 최초로 했지만 맞습니다. 결국 기각된 것들. 네, 헌재에서 이야기이신 기각이 거죠? 됐죠. 네. 예. 그 이야기도 이따 해봐야 될 텐데요. 예. 그래도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네.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이 네.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1대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많은 좀 실망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증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변호사 출신이시기도 하시니까 네.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사실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 그래서 수사를 축소했다,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됐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관여는 지금 상당 부분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대통령실이 왜 굳이 무리해서 저랬을까? 누구의 오더 아니면 못할 것이다. 라는 게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왔고 보호막을 쳐왔는데 그 보호막을 보기 좋게 깨트린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버린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순간에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과거에 쓰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굉장히 비밀스럽게 전화한 거거든요. 그거는. 네. 예, 장관에게 그렇게 전화할 이유가 없어요. 개인 휴대전화 쓴다는 것도 굉장히 좀 그렇죠. 특이하다. 그건 보안을 유지하고 싶은 거였죠. 예. 녹음이 안 되는 걸 활용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절대 녹음이 되면 안 되고 어디 알려지면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날 박정원 대령은 보직 해임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통화였을 것이다. 실제 통화를 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은 나온 것이었고 그러면 이 사건의 본질과 몸통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네.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온 것이죠. 대통령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해야 돼요. 저는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공수처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알기 어려운 것이긴 한데 보통
그 휴대폰에 자동 녹음을 해두는 분들이 많아요. 아 사실 정호성 이제 네, 비서관도 그랬죠. 과거에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아요. 예. 그래서 이종섭 장관이 자동 녹음을 해놨는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오. 개인적으로. 만약에 자동 녹음을 해놨으면 통화 내역이 녹음돼 있을 겁니다. 그럼 공수처는 그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렌식에서 얼마든지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자동 녹음이 만약에 돼 있다라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오 정말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은데 과거에 뭐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 PC 정도 수준의 큰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될 상황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거부권 행사할 때부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들이 조금씩 있어 왔는데 적어도 대통령이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면 이건 헌법 위반이다. 라고는 대부분이 보고 있거든요. 이해충돌이라는 그렇죠. 차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지금 이번에 증거를 나온 것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고 수사를 은폐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직권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면 이거 진짜 대통령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더 이제 불을 붙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경원 이제 오늘부터 의원이죠. 의원 이제 야당이 너무 탄핵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 중독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 이야기도 하던데요. 네. 근데 탄핵에 대한 피로감을 저쪽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내부 결속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저희가 탄핵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의 본질적인 문제를 누가 만들었느냐를 봐야 됩니다. 누가 문제 덩어리인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문제를 일으키는 온 군데서 다 사고치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뻔뻔하게 아무런 문제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문제인 것이 국민은 지금 대통령을 지겨워하고 있어요.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빨리 갈아치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당이 탄핵 얘기하는 게 지겹고 좀 불필요한 얘기를 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본질을 보지 않고 있는 얘기인 거죠. 그야말로 그게 정쟁인 것이죠. 오히려 피로감을 일부러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식의 네. 태도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사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좀 하야하는 게 더 빠른 방식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또 네. 강성이다 이런 지적도 네. 받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 진짜 합리적이고 비강성인데 아시잖아요. 저 강성 아닌 거. 실제로 유성 사건 때 그 당시에 공안부 검사 이제 네. 가장 대장격을 맡았던 분이 따로 와가지고 너무 재판 잘 진행한다고. 그랬죠. 사실 공안 검사 인정을 받았던 합리적인 변호사님이셨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치밀한 것뿐인데 네, 강성으로 찍혀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모습에선 강성처럼 비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들께서 원하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냥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신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뭐 저는 대다수라고 보지만 또 저쪽에서는 일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그게 강성이라고 느끼면 그것은 그 얘기가 강성인 게 아니라 이 정권이 정말 강성으로 나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짓을 정말 강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싶을 네, 정도로. 네. 네. 또 이제 과거에 대통령 이제 시정연설 왔을 때도 이제 네.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네. 것으로도 또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맥락이 뭐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때 맥락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사실 대통령이 저한테 오는지 몰랐거든요. 제 자리가 맨 앞자리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보통은 시정연설하면 그 뭐 여당 쪽으로 나가서 뒤로 그냥 중앙문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뭐 코치를 받았는지 여당 쪽 출발해서 야당 쪽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냥 그 끝에 라인만 조금 돌다가 갈 줄 알고 그냥 전 제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김 의원님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를 해서 구면이세요? 네, 뭐 법 사이에서 많이 싸웠으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네. 제가 놀라서 일어나지 않고 악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태도 논란 뭐 이렇게 지적하는 뭐 이제 보수 쪽에서 지적하던데 뭐 일반적인 경우면 저도 뭐 아무리 미워도 일어나서 악수를 했을 건데 좀 깜짝 놀란 건 맞습니다. 이거 갑자기 와서 인사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엉겹결에 악수를 하는데 그래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해야겠다 싶어서 툭 튀어나갔죠. 네, 이제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대통령 반응은 그때 어땠나요? 대통령이 얼굴이 좀 일그러졌어요. 네, 그리고 뒤에 이제 대통령은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 뒤에 있는 분들은
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래서 인사하고 옆으로 가려다가 저를 다시 와서 이렇게 좀 약간 다시 이렇게 좀 쳐다보고 갔는데 그게 이제 제 얘기 듣고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엄짠해서 갔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이제 대통령이 더욱더 소통하고 쓴소리 많이 들으려면 김용민 의원님 같은 분 만나야 된다라고 네네.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랬죠. 네. 네. 또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네, 빨리 하야라고. 일단 저희가 끌어내리고 싶지만 그건 절차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지금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그것을 인용할지에 대해서는 큰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얼마나큼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차라리 빨리 그만두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일 먼저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겠죠. 당연히 네네. 그 얘기를 저도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뭐 저희 이재명 대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하시는데 이 정부가 그래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해서. 윤이 아니라 성공을 해야 국민들이 편안한 거거든요. 아무리 뭐 보수 정부, 진보 정부 상관없이 그래도 정권이 성공을 해야 국민들이 편안하니까. 저도 그런 마음은 똑같습니다. 정권이 정말 다 우리는 비판을 계속하겠지만 그래도 잘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면 그건 좋은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국정기조를 먼저 전환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좀 챙기고 삶을 좀 보살폈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빨리 그만둬라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죠. 네. 22대 국회가 이제 출범을 오늘 해서 네. 사실 또 이제 1호 법안으로 최상병 사건을 민주당에서는 당론 이제 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발의했습니다. 발의.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발의하고 예.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바쁘신 날 모셨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보수 안에서도 나오는 목소리인 네.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제 8석 이제 108석이다 보니까 8석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저는 투 트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200석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은 정치적으로 이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이제 출범한 22대 의원들 중에서는 그 수가 얼마일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제 좀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점점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전 비대위원장이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면서 독자의 노선을 걷겠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이탈해서 반윤연대 쪽으로 설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이 있죠. 저는 예전부터 그 한동훈 처음에 법무부 장관 될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한동훈이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면 윤석열의 길을 택할 수 있다. 한 배를 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윤석열의 길은 자신의 보스를 치고 자기가 그 자리로 치면서 박수 받으면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못할 거는 한동훈도 알거든요. 엉망진창으로 할 걸 알고 있거든요. 같이 일했으니까 오히려 알 것이다. 국정을 망가뜨릴지 아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 차별화시키면서 저 사람 오히려 치면서 가야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그걸 통해서 대권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흐름은 약간 그렇게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한동훈은 윤석열의 2인자로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국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아직 정권이 힘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점점 권력 누수가 되면 국힘 자체가 어디 윤석열, 어디 한동훈 이럴 거예요.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흐름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가능성이 아직은 시도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쪽이 또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이탈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어쨌든 간 대선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저쪽 당이 굉장히 쪼그라들었잖아요. 국민의 심판을 크게 받은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쪽도 윤 대통령을 내치면서 가면서 윤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뭐 탄핵되거나 뭔가 되면 오히려 다음에 자기들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 한동안은 좁아진다라는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요. 그런 방식으로 곧바로 내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도 얘기하는 게 헌법을 개정해서 임기 단축하는 네. 얘기. 갑자기 이게, 그래도 말을 좀 다시 넣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비판받으니까. 그랬죠. 근데 그 얘기가 저쪽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탈당해라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죠. 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는 봐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이건 아직까지 이제 저 혼자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네네. 단계이긴 한데 그 거부권 행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위헌임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방식이죠. 자기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그렇죠.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네, 걸 헌재를 통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권한쟁의 심판, 이게 권한쟁의 심판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2요구 자체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고 다수의 의견인데 이런 독특한 케이스에 누가 봐도 이거는 헌법 위반적인 권력 행사라고 그 권한을 남용한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제1을 요구하면 부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의석수라면 이거 자체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거부권을 남용해서 무력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케이스일 경우에는 권한쟁의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헌재 구성이 지금 매우 보수적이라 예. 매우 보수적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렇더라도 이런 방식을 또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 이제 반윤연대를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법적인 내용으로서도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나온다 만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은데 또 오늘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혹시 반윤연대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정치가 워낙 저도 이제 뭐 아직은 4년밖에 안 해봤지만 워낙 이게 진짜 변수가 많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함부로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결국에는 그 국민의 그 여론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반윤연대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반윤연대가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건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쓸려가느냐, 어느 방향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되게 변동이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들께서 야 이거 진짜 너무 심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계속 정치를 또 해야 되거든요. 당장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마저 다 참패하면 대선은 진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이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은 그 뭐 한동훈 특검법을 내면서 한동훈 반윤연대를 하기 위한 한동훈 쪽 사람과 손잡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들은 이미 출발선부터 같이 손잡기는 어렵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쪽과 손잡기는 어려운 정치적 그런 관계는 맞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대의가 있고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어떤 시대적인 과제가 있다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또 손을 잡고 가야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 두 번째 이제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이야기셨던 건데 사실 오늘 이제 네. 가장 힘 빠진다고 말씀하셨던 그 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성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의 보복 기소를 담당했던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는 최초로 이제 네. 검사 탄핵 이끌어내셨는데 맞아요. 그 결과가 오늘 5대4로 기각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좀 예상하셨어요? 실제 이제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뭔가 좀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불안함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결론을 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다른 결론을 내면 위법은 맞지만 이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갈라치기에서 비껴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실제 결론이 딱 그렇게 나긴 했어요. 위법하다라고 본 사람이 6명이었거든요. 6명은 위법하다고 봤는데 그중에 2명은 위법하지만 탄핵까지 그러니까 파면시킬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 2명이 기각으로 붙어버리니까 5대 4가 된 거죠. 위법하고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본 사람은 4명, 재판관 4명이었어요. 그래서 5대 4로 갈리면서 나머지 3분은 이분들은 정말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치욕적인 이름을 오늘 남긴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건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또 반대로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판결들을 보면서 그 지금 헌재의 구성에 대한 걱정 그리고 헌재 역할에 대한 걱정들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유성 씨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기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법원 판결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일견 이제 기대를 했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좀 힘이 빠진다 이런 그렇죠. 것도 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인데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는 사건인데 헌재가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도 동떨어지고 기존 판결과도 동떨어진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노들을 하고 계신데 반대로 반면에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혹시 검사 탄핵을 주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는 검사, 혹시나 하고 있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아니다. 라고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괜히 민주당 또 걱정된다. 저것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라고 걱정하신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저희는 더 과감하게 문제 있는 검사 혹은 문제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탄핵 절차를 계속 이행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좀 눈에 띄는 소식이 이제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신임 대통령 법률비서관으로 한정화 전 검사가 발탁이 됐더라고요. 그랬죠. 이분과 잘 아시는 사이시죠. 네, 그럼요. 인연이 꽤 있으십니다. 네. 이분이 또 유호성 사건에 등장합니다. 유호성 사건에 등장하는 아주 나쁜 검사하면 이시원 검사를 많이 떠올리실 거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갔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떠올리실 거고 오늘 이제 탄핵 대상이었던 안동환 검사를 떠올리실 건데 사실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었죠. 유호성 사건을 기소할 때 원래 이시원 검사랑 한정화 검사 둘이 같이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시원 검사가 그때 잠시 다른 일로 파견을 나가서 공소장은 한정화 검사가 만들어서 기소를 한정화 검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유성 사건의 기록상 주역은 한정화죠. 그런데 한정화 검사는 뭐 밑에서 수사하다가 그냥 기소장만 쓰고 잘 모르는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화 검사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면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참고인이 있거든요. 중국 그 조선족 우리 동포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성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때 한정화 검사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알리바이를 명확하게 진술을 해줬어요. 그날은 북한에 가지 않고 저희랑 있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해줬는데 유성이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를 말했다. 그렇죠. 네. 그런 진술을 정확하게 해줬는데 그걸 조서에 누락시킨 사람이죠. 그걸 듣고도 누락시킨 거는 고의성이 아주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희는 그걸 범죄에 가깝다고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간 이 사건을 조작을 해야 되는 이 흐름상에서 그 실행을 했던 알면서 실행했던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다른 데로 발령나서 재판에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사에서 기소하는 데까지는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유우성 사건의 핵심 인물을 지금 계속 등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력풀이 그만큼 좁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사건을
잘 조작했던 아주 훌륭한 검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좀 심각한 문제이죠. 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같이 했던 검사들인데 사실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결국 수사 기소 분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이 사건이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분리가 돼 있으면 이렇게 막 문제가 돼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기소관 단계에서 한번 스크린에서 걸을 수가 있죠. 야, 이거는 진짜 아닌다. 이거는 기소 못한다.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한 번에 더 안전망이 더 생기는 것인데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확증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수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유죄라는 심증을 가지고 유죄일 거야라는 증거를 계속 수집하는 게 수사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유죄일 거야라고 막 수사하다가 아니야 이거 기소 못해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켜야 되는 제도적으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검사 제도가 판사가 재판하는 것에서 분리시킨 거랑 같은 맥락인 겁니다. 원래는 검사라는 기소 제도가 원래 없고 재판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스스로 기소하고 스스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소하니까 유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유죄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유죄의 심증으로 기소해놓고 아니야 무죄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네. 저기 자아분열도 그렇죠. 아니고 이상하긴 하죠. 이중인격이 예.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분리시킨 게 검사제도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수사와 기소도 이 같은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시켜 주는 게 맞죠. 네, 그게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길입니다. 네, 22대 국회에서도 이제 관련된 법안 논의가 더 이제 가열차게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마침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 TF로 검찰개혁 TF를 만들었고요. 제가 TF 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맞나 하여튼 2차 회의까지 진행했고 곧 조만간 저희 당론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려고 추진 중에 네, 있습니다. 바쁘십니다. 그러네요. 네,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데 22대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바람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이제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빨리 국회가 개원해야 된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늘 이제 개원 협상에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네네. 늦게 출발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던데 이번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는 그 법정 개원 시기가 6월 7일입니다. 정확히는 6월 8일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6월 7일이 금요일이라서 6월 7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거 이걸 이제 개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6월 7일까지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관행상 국회의장이 6월 5일 날 뽑히는데 뽑힌 날부터 이제 협상을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뭐 심지어는 막 3달, 4달도 걸리거든요. 지리한 협상을 한 다음에 합의가 되면 그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열어서 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상황이 아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야당에게 이렇게 많이 표를 몰아줬는데 헌정사상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몰아줬는데 지금도 협상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초선 의원들이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받아서 원내대표단이 받아서 열심히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대로면 6월 5일 의장이 뽑히면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된다고 모두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6월 5일 날 의장이 뽑히면 곧바로 7일 날 원구성이 될 수 있게 앞서서 협상하자. 협상을 해서 이미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물론 국힘은 계속 도망가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붙잡아서 협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자. 우리는 11대 7로 의석수에 따라서 우리가 11개 상임위 가져가고 국민의힘 7개 가져가라 라고 지금 협상안을 냈고 7개 상임위를 어디를 가져갈지를 국민의힘이 우리한테 제안해 달라라고 했는데 절대 지금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제안조차 안 하고 네.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먼저 법사위 그리고 운영이 거기다 이제 더해서 과방위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계속 제안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계속 그걸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원식 의원께서 페이스북을 쓰신 것 같은데 협상이 안 되면 국회법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그 국회법을 지키겠다는 이제 입장이 6월 7일 날 원구성을 하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겠다라는 말씀이신지 아닌지는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해봐야겠고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문법과 기존의 관행보다는 훨씬 빨리 국회가 출발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사위 운영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특정 당이 다 가져가는 것이 이제 네. 독주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당에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실 입법 수 있어요? 독주해야죠. 입법 독주해야 된다. 네. 아니 저쪽은 지금 행정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의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법에 의한 행정을 하지 않고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고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보고서 국민들께서 아니야 야당이 입법 독주해라고 지금 표를 몰아주신 거거든요. 의석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입법 독주라는 건 제가 이제 강성 발언을 한 거고 책임 정치죠. 국회를 정말 책임 있게 민주당이 책임 있게 끌고 가겠다. 원래 합의 처리하던 것을 그냥 헌법에 따라서 다수결로 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겠다. 거기에 따른 다수결에 따른 정치적 책임 우리가 다 지겠다라고 가는 겁니다. 합의 처리를 하면 합의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여야가 분담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의 처리를 해온 거예요. 마음이 편해요. 합의 처리하면. 물론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합의 처리하니까 저게 더 힘을 더 많이 받을 거야. 그리고 정치가 합의를 하니까 보기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합의 처리를 해왔던 건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래 우리가 정치적 책임 다 질게. 정치적인 부담감도 다 질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결로 가겠어라고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임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쭉 밀고 나가야죠. 그걸 이제 입법 독주라고 보수 언론에서 부른다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불러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선언하고 나갈 겁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걸 어떤 포함한 의미인지가 거죠. 정치적 책임은 되게 그 포괄적인 의미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그리고 가장 확실한 정치적인 책임은 그 직을 사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라라고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건 하야해라라는 것이고요. 국회에서도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어떤 특정 사안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정치적으로 잘못된 결정이었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끌고 갔던 사람이 극단적으로는 사임하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을 포함해서 수많은 정치적 책임이 있겠죠. 아니면 국회에 어떤 직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당직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선거 때 평가받는 방식으로 이런 다양한 방식의 책임, 정치적 책임이 있죠. 이걸 쳐야죠. 배수의 진을 치고 달려가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1기 원내대표단은 정말 제대로 성과 못 내면 우리 다 죽는다. 이 생각 가지고 열심히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몽골 기병대처럼 굉장히 신속하게 달려가서 앞만 보고 달려가서 국민들께 정치적 효능감을 드리고 어떤 성과물을 내겠다 이렇게. 그럼 지각은 없을 것이고 개문발차라도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것 같은데. 뭐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당내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정부가 그러면 아예 상임위 안 들어오는 방식으로 태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또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 방식을 하거나 해서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안 써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권한을 최대치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나오면요. 그게 법 위반이고 중대한 법 위반이면 장관 탄핵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헌재가 지금 저렇게 나와서 뭐 약간 갸웃하실 수도 있겠지만 탄핵이라는 절차가 필요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많이 쓸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요. 탄핵은. 그냥 국회에서 처리하면 끝이에요. 물론 이제 헌재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리고 헌재가 저렇게 무한정 탄핵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헌재한테 부담이에요. 그래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번에 헌법 개정하면서 헌재의 권한을 대폭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실 수 있어요. 헌재에게 이런 권한 주는 건 너무 과하다. 특히나 헌재는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갖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헌재 재판관을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헌재가 이렇게 큰 권한을 쓴다고 국회가 우리가 직접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는 게 헌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헌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데 이런 탄핵에서도 저렇게 다 기각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쌓이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존폐 위기까지도 갈 수 있지만 저는 뭐 당연히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하여튼 국민적인 분노는 존폐 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헌법재판소 개편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순간에 어느 순간에는 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판단들을 하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탄핵을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경고. 예, 네. 예, 김용민 정책수석의 경고라고 이해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좀 저희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하야라든지 탄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긴 하니까 의원님이 먼저 꺼내긴 했지만 지금 사실 또 그런 이야기들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일리지가 쌓인다 이런 이야기를 박지원 전 원장도 저희 방송에서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대선이 당겨질 가능성까지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랬었죠. 또 저는. 이렇게 또 공격을 받으신 바가 네, 있다고. 갑자기 수박이 됐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게 지금 어떤 맥락이었는지 또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도 좀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이게 저는 늘 조기 대선을 외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랑 그 새해 첫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막 소원 빌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기 대선을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아무튼 그 일관된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이 빠르게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아까도 뭐 우리가 공감대를 많은 분들이 이루고 있는 거 지적하셨지만 그 대통령이 그 최혜병 사건에 직접 관여가 있다라고 하면 탄핵의 시간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기 대선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그러니까 당 대표를 연임하면 이 조기 대선에 자칫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원 때문에 그런 거죠. 당원 때문에 예. 1년 전에 사퇴한 적도 있거든요. 예. 출마를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당원들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하셨던 그런 것들의 그런 흐름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대선 주자로 나갈 것이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또 범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근데 당원 때문에 대선을 못 나간다는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선을 치르는 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후보로서 되게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당대표로서는 현안 중심으로 이제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아젠다들을 하고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을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선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조기 대선이 올 거니까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신중론을 얘기했는데 지금 최근에 당내 흐름이나 그리고 당원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그 당원들의 그 요구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뭐 지금 거부권 남발하면서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상황들이 점점점 고착화되고 그 악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연임해서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임 찬성으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 물론 공격받았다고 절대 입장 바꾼 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공격해도 입장을 그것 때문에 바꾸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그 국회의장 선거 때 당원들이 많이 이제 실망하시면서 탈당도 많이 있었고 그런 이제 당에 어떻게 보면 혼란 같은 것들이 생겼던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수습하면서 이제 이 정부를 견제하고 투쟁하는 이런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사실 이재명 대표 말고는 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연임을 지금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당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또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당연히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인 상황에서 이 당원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실제 이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치 저관여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 혹은 이제 중도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을 볼 때에는 좀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보수 언론에서 계속 욕을 하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악용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당원 개정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1년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으로 바꾸자 해서 당원을 좀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은 뭐 굳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들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을 좀 경직된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가자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원권과 관련되는 당원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목소리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요새 또 이제 당원권 강화안들에 대한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국회의장이라든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를 20% 반영한다. 이런 것이 이제 특히나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약화된다거나 혹은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인데 본인의 판단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섞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그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 참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의 정치 참여가 그리고 정당 운영에 대한 참여가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극장식 정당 운영 참여였다면은 지금은 유튜브식 극장 운영에 대한 참여, 그러니까 유튜브식 정당 운영 참여라고 좀 이게 변화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예전에는 당이 흘러가는 대로 당에서 쭉 가는 대로 당원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영화가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평가하듯이 그거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당원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개입한다. 결정 자체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개입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정치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흐름이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장점이 있고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간접민주주의만 고수하겠다라고 가면 이 흐름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정당사에서 유례없이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 당원들의 이런 정치 참여 욕구나 요구들을 반영하면서 선진 모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갖춰져 가고 있는데 이거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서 우리는 오히려 간접민주주의를 더 강화할 거야라고 가면 이 큰 흐름에서 도태돼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정당 모델에서 그 기회를 꺾어서 가장 낙후된 정당으로 남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현재 당내에서 감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분들은 여전히 기존 문법대로 간접민주주의, 특히 엘리트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생각도 결과적으로는 바뀔 것이다.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미디어에도 이미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미디어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기존 언론들도 이 유튜브 방식을 차용할 수밖에 없고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방송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 지금은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당원들이 정당의 운영에 대해서 당연히 관여하고 의견을 내고 싶죠.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어내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이겁니다. 대의제의 장점이 사실 되게 많아요. 간접민주주의의 장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간접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뽑아놨더니 지 맘대로 한다. 대의제의 배신이거든요. 대표의 배신. 뽑아준 대표가 우리를 대변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저 배신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내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문제점이 팡 터지는 거에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간접민주주의가 더 옳다라고 정치적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배신하지 않는 정치, 대의제가 배신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대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대안을 내지 않고 아니야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는 일단 문제가 있어라고만 자꾸 이렇게 가면 이게 평행선을 걷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민주주의가 조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들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당법 개정안을 하나 낸 게 있는데 이게 또 강성이어서 강성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결국 강성으로 네, 비판을 합리적 강성이어서 받았던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정당법에는 당원의 권리 규정이 없어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당법에요. 예, 정당법에 당원의 의무는 이제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원의 예. 권리 규정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걸 하나 넣었죠. 그 국회의원을 제명이 이제 징계잖아요. 제명시키는 거 의원총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당법상. 그런데 의원들이 뭐 자기 다 동료니까 감싸기가 제명 안 될 시킬 수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원들이 예. 특정 의원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해당 행위라고 마음에 안 들면 저 의원을 의총에서 제명시키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원 제명 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을 정당법에 당원의 권리로 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의제가 망가져가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소환제 비슷한 거죠. 주민 소환제 예, 그런 비슷한 거죠. 예. 근데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형식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정당법에 좀 넣어서 대의제의 이 모순점들을 좀 보완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1대 폐기됐죠. 예. 그래서 22대 때 한번 다시 추진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름이 아직 이름은 안 정해졌는데요. 예. 이런 그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의원 연구 모임을. 그럼 의원님이 대표 의원이 되시는 건가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공개하는 이야기 이제 네. 또 그런 연구 모임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네. 그런 논의를 좀 숙성시켜가지고 이야기해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의원님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정책 수석이시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네. 말씀하시는 이야기에 무게감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네. 하지만 다음에 또 모시는 것을 하고 네. 이제 끝으로 좀 못하셨던 이야기를 좀 맥락상 빠졌는데 좀 그렇죠. 강조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마무리해 네, 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혜병 사건 저희가 특검법을 오늘 당론 법안으로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 법과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달라진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기존에는 그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중에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번 특검법에는 대한변협 추천 없애고 민주당이 1명 추천하고 다른 비교섭 단체인 다른 야당이 1명을 합의해서 추천하는 방식 이렇게 바꿨습니다. 야당의 몫을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아닌 야당의 몫도 이제 만드신 거네요. 한 명 추천권을 줬죠. 그리고 이거 오늘 기자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면서 계속 질문하시던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법대로면은 그 우리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그중에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법이 미비해서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법이 미비해서 임명 안 하는 거를 방치할 거냐. 제가 또 그거는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항을 하나 단서 조항을 넣습니다.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때는 그중에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자동 임명인가요? 네, 자동 임명. 그래서 그중에 연장자. 그러니까 연장자를 왜 연장자를 넣냐고 계속 질문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보면 동점일 때는 연장자가 합격으로 보는 규정들 실제 선거법에 있습니다. 득표수가 같으면 똑같으면요? 똑같이 득표를 하면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있어요. 이게 선거법에.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연장자 규정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는 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확대. 사실은 기존 법에도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확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공수처가 수사 외압을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수사 외압을 당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좀 더 추가된 내용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법에 명시적으로 넣은 게 이것도 이제 아까 질문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겁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이 이 사건의 이제 진실을 나중에 밝혀져 봐야겠지만 어쨌든간 특검의 취지상 박정훈 대령은 억울하게 지금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항명죄로. 그러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저렇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아니죠. 특검이 그 사건을 공소유지를 가져옵니다.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특검이 공소유지를 가져와서 수사를 해봤더니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 아니네라고 결론을 내리면 공소 취소까지 시킬 수 있게. 그래서 재판을 조기 종결시켜서 박정훈 대령을 이 특검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특검법에서 좀 명문화 시켰습니다. 오, 그 부분은 잘했죠? 정말 새롭네요. 예, 예. 잘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기존 법에도 공소유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석상은 가능하긴 한데 취소할 수 있게. 네, 예. 해석상은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이것을 더 명문화했고 그러면서 지금 군사재판에서 재판 진행되는 것을 아무래도 군사재판에서는 이번에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법원으로 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도 민간법원으로 이관시켜서 그래서 특검이 공소유지하고 공소유지하다가 수사 내용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게 설계를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심, 3심까지 계속 네. 재판받아야 되는 처지에 그렇죠. 대한 것들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무죄를 다투지 말고 예. 특검이 애초에, 판단했을 예. 때 아니면 공소 취소시켜라. 이렇게. 예. 기소 만- 자체를 무효화한다. 그렇죠. 이런 그런 법이죠. 말씀이신 거죠. 재판에서 빨리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박정훈 대령이 지금도 이제 혼자 이렇게 독방에서 홀로 핸드폰도 없이 그러니까 핸드폰 있고 없고는 모르겠는데 그 노트북 하나만 딱 있으면서 본인 이제 네.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예. 국회가 이런 그 비틀어진 상황, 그 정의가 왜곡돼 있는 상황은 사실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빠르게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입법권을 사용할 때 이런 걸 되게 주저했어요. 그 정의가 막 무너져 있고 비틀려 있을 때 입법을 통해서 확 살려줘야 되거든요. 사실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잖아요. 야 국민들이 야 이 사람은 빨리 구제해줘라고 하는데 국회가 야 그거는 기존 법이나 관행에 따라서는 안 돼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지 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좀 강하게 네. 했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 노트북은 확인을 못했고 박정훈 대령이 혼자 이제 사무실에 있는다. 이 정도만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조항 좀 꼼꼼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댓글창에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것이 티가 나신다. 고맙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내용도 알차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달라진 예. 민주당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당 법안이 통과돼서 진짜 이제 좀 실효적으로 시민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꼭 역할을 그렇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긴 시간 감사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힘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은재 뉴스인 5월 3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